95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1. 귀천의 천상병 시인과 2. 운전수 너도 빨갱이야 빨갱이는 죽여야 해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귀천 천상병의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무역의 삶이 빚어낸 아름다운 시세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하늘로 돌아간 시인 천상병. 이 조작된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 사건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교육을 받으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가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 중에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던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천상병의 서울대 상대 동기생인 친구 강빙구도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통일전 소속 유학을 마치고 와서 서울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있었는데 천상병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강빙구는 은행가의 아들로 돈 씀씀이가 좋아서 대학 시절부터 천상병이 하숙비도 얻어쓰는 사이였습니다. 천상병을 특별히 좋아하고 믿어서 숨기는 것이 없는 그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동베를린에 다녀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천상병은 강빙구한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막걸리 값으로 500원에서 1000원씩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앙정보부 자료에는 천상병이 강빙구가 간첩인 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했습니다. 천상병의 죄명은 방공법상 불고지죄와 형사법상 공갈죄였습니다. 친구가 북한의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서 불고지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또 절친한 친구를 간첩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술값으로 100원 또는 500원씩 2년 동안 모두 3만여 원을 뜯어냈다는 것입니다. 3.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천상병 시인. 천상병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석 달 동안 물고문과 성기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고문을 당합니다. 결국 그는 전기고문 3번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풀려난 천상병은 다시 석 달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천상병은 6개월간 모진 고문을 받아 거의 폐인이 되어 출소했습니다. 그 총명하던 제주도 언어도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이전에 천상병은 독설로 선대 문인들 곧잘 골탕 먹이는 날카로운 신의 비평가였습니다. 시도 쓰고 비평문도 쓰고 짧은 번역도 해서 들어오는 친구들 밥값이며 술값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로 그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당신의 천상병 시인에 대해 술은 여전했으나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4. 천상병 시인의 실종. 목순옥의 오빠 목순복은 천상병의 친구였습니다.
목순옥이 여고 2학년 때 오빠의 소개로 명동의 갈채다방에서 천상병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곧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됩니다. 천상병은 목순옥을 친동생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연극이나 영화표가 생기면 함께 구경했고 빈털터리가 되면 목순옥에게 차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목순옥은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동백님 사건이 터지고 천상병이 실종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목순옥은 일주일에 2번씩 빠짐없이 면회를 갔습니다. 천상병은 고문의 후유증에다 잦은 폭음으로 건강이 엉망이 되어서 부산의 형님 댁에 내려갔다가 1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목순옥을 찾아왔는데 얼굴이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문학 이야기를 하다 내일 보자며 헤어졌는데 그날 갑자기 천상병이 사라졌습니다. 목순옥과 헤어진 날 밤에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져 있는 천상병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시인 천상병이라고 말하면서도 시를 한 줄도 못 외우는 것이 경찰로서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그를 경찰은 행여병자로 간주하여 서울 시립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천상병은 넋이 반쯤 나간 상태로 1971년 여름부터 몇 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자 친구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찾아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친구들은 천상병이 길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여겨 그의 작품들을 모아 유고시집 세를 발간하였습니다. 천상병은 살아있으면서 유고시집을 낸 유일무이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 유고시집을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보고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천상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친구들에게 연락해 주었습니다. 목순옥은 천상병이 실종 기간 내내 병원에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를 찾아갑니다. 그녀가 매일 병문안을 하며 간호한 덕분에 고문의 충격과 술병으로 40kg이었던 천상병의 몸무게는 60kg으로 불어났습니다. 시립병원장이고 담당 의사인 김광혜님은 목순옥이 천상병 시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저 사람이 글을 쓰고 못 쓰고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면 어떨까요? 라고 권유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결혼. 그때 목순옥은 천상병과 결혼할 결심을 합니다. 나중에 목순옥은 가진 것은 병과 가난밖에 없는 남자, 그것도 철없는 아이 같은 남자와 왜 결혼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시 만났을 때 고문 후유증으로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의 시만큼 그의 성정도 정말 맑고 천진한 사람이어서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돌봐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43살 노총각 천상병과 36살 노처녀 목순옥은 1972년 5월 14일에 김동예 주재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술과 담배, 친구를 좋아하는 천상병의 성품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살림 형편이 어려워져 생계 걱정을 할 때 천상병의 친구인 강태열 시인이 300만 원을 빌려줘서 인사동 골목에 귀천이란 찻집을 열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작품 제목을 따서 이름을 지은 귀천은 예술인, 작가, 언론인, 지식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할 때까지 21년간 부부였지만 천상병은 목순옥에겐 악이었고 천사였습니다. 예, 일 아침 세수시키고 손발톱도 깎아주고 목욕을 시켜주면서도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다 바칠 대상이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6. 천상병 시인의 최후. 1988년 천상병은 간경화증이 악화되어 친구가 의사로 근무하는 춘천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순옥은 병원에서 천상병에게 아침을 먹이고 서울로 돌아와 찻집 일을 마치면 다시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차 안에서 목순옥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딱 5년만요. 천상병은 거짓말처럼 병을 털고 일어나더니 정확히 5년 뒤에 다시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상병의 장모는 장례 때 받은 조의금 842여만 원을 어디에 둘지 몰라 고민하다가 아궁이에 숨깁니다. 그곳에 숨겨두면 도둑이 훔쳐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바로 여름이 그다지 멀지 않은 4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순옥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이 추울까봐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천상병 시인의 장모는 돈이 잘 있나 확인하려고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를 뒤적였습니다. 거기에는 불에 탄 돈 쪼가리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있던 두 사람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타다 남은 돈 쪼가리와 재를 긁어 모아 한국은행으로 갔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실수로 조의금이 불에 탄 사실을 인정해 400여만 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역을 얘기하듯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천상병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 귀천을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1996년 5월에 천상병의 귀천을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죽는 이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간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토록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시인의 말은 내게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를 읽고 나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의 말 줄임표를 멋진 삶으로 채워 넣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7. 운전수 너도 빨갱이야. 빨갱이는 죽여야 해. 어느 단편 소설에 습관적으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불안당이 버스에 올라 젊은 여인에게 이유 없이 험담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손님 한 사람이 보다 못해 불안당을 나무랬고 운전기사도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취객은 너 이놈 너 빨갱이지. 운전수 너도 빨갱이야. 빨갱이는 죽여야 해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리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말리지 못하였고 그 못된 불안당은 성추행을 계속하였답니다. 정권을 쥔 권력자가 말꼬리를 잡아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면서 자기네의 어마어마하게 더 큰 죄악을 덮어버립니다. 반공의 탈을 쓴 매국노의 후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줄기찬 속임수로 백성을 속이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메카시즘입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메카시즘에 속지 않습니다. 빨갱이는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하면 됩니다. 빨갱이로 몰아대는 악랄하고 얄팍한 속임수에 또 속고도 또 속으시렵니까? 8. 메카시즘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공산주의 선풍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J.R. 메카시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1950년 2월 공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메카시의 폭탄적인 연설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1949년 이래 수년에 걸쳐 메카시가 상원의 비밀활동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대로 하여 행한 공산주의자 적발 추방의 선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냉전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국 자본의 시작이던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한국의 6.25 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 국민으로부터 그의 주장이 광범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메카시즘이 먼저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 정책에 영향력이 컸던 외교관, 국무성 및 중국통 정치학자 오원 레티모, 국제법학자 제삽 등이었는데 대통령 트루먼도 공산주의자에게 야가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무장관 덜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메카시즘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 노선을 걷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정치가나 지식인들도 메카시즘의 두려움을 느끼고 그의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카시는 육군에 도전한 것이 치명상이 되어서 마침내 1954년 상원의 사문결의에 의하여 실각하였습니다. 다음 96일 밤 이야기 훈민하자 천일야화는 석가모니와 사성제 8정도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ES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